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청대리인이 파산 신청과 파산관제인 조사의 접점. 그러니까 이제 신청대리 내지 신청인들은, 채무자들은 뭘 이렇게 내라고 하느냐. 근데 관제인은 좀 많이 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길 수가 있죠.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접점이 있죠. 그래서 그 접점이라는 건 이제 뭔가 타협점이죠. 그 접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늘 지금 한 10년 이상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첫 집회 때 선고날, 파산 선고 시에 판사님이 선고하고 제가 관제인으로서 채무자들한테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이해하실 분은 이해를 하고 서류 제출이 빨라지고 불만이 있어도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내가 면책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양단, 재판 소송의 본질, 파산도 넓게는 소송이죠. 결국은 일도 양단이라는 것은 칼로 베어서 양쪽으로 면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 같은 걸 만약에 칼로 딱 쓸어서, 그쵸? 두 쪽을 딱 내는 거는 일도 양단이라고 합니다. 명확하죠? 칼로 딱 베니까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에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서러움을 당한다. 지죠, 소송. 결국 재산 관련 소송에서 재산을 빼앗기는 거죠.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송이라는 거는 진실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우월하거나 증거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우월자에게 판사가 손을 흔들어 주는 거에 불과하죠. 그게 사실이죠.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되게 진실과 가까우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소송에 졌을까? 결국 이제 증거 싸움이죠. 그 다음에 신체를 억압당한다. 신체가 구속되죠. 형사에서는 생명을 빼앗길 수도. 지금이야 이제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됐지만 억울하게 사형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서운 얘기죠. 그럼 이게 이제 파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대리인들, 채무자, 신청인이 관제인 조사에 저항하거나 무리한 조사에 지랄을 할 권리는 있습니다. 관제인도 의문점이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할 권한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658조인가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허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계속 평행설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파산이 결국은 면책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개인 파산이. 관제인도 조사의 한계가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 접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접점이 뭐냐? 그거를 이제 제가 14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납득을 하면 잘 이해하신 거고, 부족하면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제 견해이기도 하고, 그동안 어떤 파산 절차에서 쌓여진 어떤 관행이라든가 조사의 어떤 방법론이 응축된 겁니다. 첫째, 가족들 서류를 왜 내냐? 가족들 서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협조를 못 받는다. 그러면 사실조회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가족들이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헤어져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데 관제인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대리인이 도움을 받아 신속히 사실조회. 사실조회는 뭐냐? 내가 지금 헤어진 아들이 마누라하고 이혼하는 바람에, 부인하고 이혼하는 바람에 13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지금 어디 살고 있다는 것만 대략 알아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내지 대학교 다녀. 근데
그럼 관제인도 대개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관제인이 뭐 좀 초보 관제인 내지 아니면 뭐 그런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거를 상당히 좀 견딜 수 없어 하는 성격일 수가 있어요. 재판장한테 보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사를 좀 덜한 과감성이 부족한 관제인일 수가 있죠. 사실은. 왜? 관제인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죠. 1년차가 있을 수도 있고 15년차, 20년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안을 보는 본질에 따라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판단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오래 할수록 그게 이제 계속 넘어가다가 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오래되고 숙련된 관제인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아주 의욕적인 관제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 갈등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아쉬운 쪽에서 우물을 파야 돼요. 내가 면책을 빨리 받고 싶다. 그럼 대리인, 관제인, 저 사람 참 너무 조사를 엄격하게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냐 라는 불만은 있지만 그 불만을 제기한다 그래서 본질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수그리고 대리인하고 의논해서 사실조회를 하면 됩니다. 헤어진 아들과 주민번호는 알 수 있잖아요. 주민 초본, 지금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 초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 자료 조회. 뭐 주민 초본은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재산 여부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관할,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적으로 다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걸 다 해주죠. 그러면 해줘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지적전산 자료 조회. 그쵸? 이거를 해서 사실조회하면 법원에서도 당연히 받아줍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그러면 한 달 내로 와요. 이런 거는 요즘은. 행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거 오면은 전담 직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워낙 이게 이제 막 사실조회가 남발되니까 자기네들도 이거를 빨리 하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되게 빨리 옵니다. 많이 해도 상당히 빨리 와요. 그럼 관제인이 이거 보고 아무것도 없다 거기 허예. 그럼 넘어가는 거죠. 뭐 그거 갖고 뭐 관제인이 왜 별나다, 그 다음에 뭐 왜 20년 전에 헤어진 걸 하느냐, 그쵸?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관제인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칼자루 준 놈이 저거잖아요, 그쵸? 욕을 할 수는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두 번째, 개인 채무자 혹은 다른 가족들이죠. 통장을 내라 그럴 때 아무 통장이나 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월세, 휴대폰 요금, 전기, 수도 요금, 가스 요금, 보험료 납입 통장 등 자기 생계비와 관련된, 소득과 관련된 통장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압류가 돼서 새마을금고나 신협, 주로 새마을금고를 많이 이용하죠. 그 통장을 내시면 돼요. 그럼 관제인이 이게 맞냐, 그리고 나서 이제 관제인이 이 사람이 뭔가 은닉해 놓은 거 의심이 되면 자기가 그걸 또 찾아야 돼요. 뒤에 나오지만 뭐 활성, 금융결제원에 가서 또 뭐 활성, 비활성, 조사의 범위를 넓히면 관제인도 힘들어요. 자기도 고달프고, 그걸 만약에 직원을 시키면은 업무 범위가 많아지고 사건 늦게 끝나고 보수 늦게 들어오고, 그쵸?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이게 조사 범위를 넓혀야 되느냐 좁혀야 되느냐, 그 넓힐 만한 어떤 징후를 포착하는 게 중요하죠. 조사의 노하우죠. 아무 데서나 그냥 다 던지면 본인 힘만 들죠, 그쵸?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계비 통장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야 돼요. 자기가 만약에 이런 데서 모순되는 게 있을 수가 있죠. 왜? 자기 발등을 찍힐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월급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받는데 그걸 내는 순간 내가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잘 의논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누구하고? 대리인하고 의논하셔야죠. 관제인하고 의논해봐야 관제인은 일종의 대항
성격인데 자기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인 채권자가 많은 분들은 채권자 주소를 알아내는 다양한 방법을 신청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신속하게 주소 보정을 해야 면책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일부 판사님들은 개인 채권자가 몇 명 이상 되면 150만원, 200만원 때립니다. 왜? 사건 아주 질척거리고 사실조회하고 고생해요. 누가 고생하냐? 관제인 사무실하고 뭐 법원에서 실무관이 고생하죠. 송달하느라고. 계속 지체되죠. 신청대리인도 고생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납비용도 막 몇 배가 올라가죠. 30만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막 뭐 100만원, 150, 200, 300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는 아니지만 내가 예납 비용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각오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용 많이 내는 거야. 뭐 비용 2, 300 내더라도 빨리 면책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면책이 쉽지가 않고 주소 보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주민등록번호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소하고 주민초본 찾아내기 게임이죠. 그쵸? 휴대폰만 알고 있으면 이동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하고요. 통장을 알고 있다. 그래 은행의 금융기관 등의 사실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업자 번호를 알고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 상대방. 그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지인 사업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잘 보십시오. 주민번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카페 활동 많이 할 때 개인 사업자들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은 없어도 돼요. 오히려 역설적이게 주민등록 초본을 거래내역에 제출해야 돼요. 왜? 나중에 내가 소송하려고 그러면 깝깝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한번 잘 보십시오. 주민등록 절대로 안 나와요. 주민등록번호가. 나중에 집행 못합니다. 개고생한 사건이 많아요. 소송에서 이기고 집행하는데 이 사람이 홍길동이 이홍길동이냐. 그쵸? 우리나라 동명이인이 워낙 많죠. 그쵸? 대한민국만큼 동명이인 많은 나라가 전세계에 없어요. 그쵸? 이름 딱 석자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 김철수 다니면 전국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주민번호로 특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파산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름을 알고 있어도 주민번호를 알아내야 돼요. 주민번호를 알아내면 주소는 자동적으로 이제 주민등록 초본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 다음엔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 초본은 법원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내려줘요. 그럼 동사무소 가서 띄고, 그걸 갖고 이제 그 사람 주소에다가 한두 번 더 송달하면 계속 안 낸다. 그러면 판사님이, 이제 게임 끝. 공고 가름 결정을 내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실조회를 지금은 잘 안 받아줘요. 사실조회 형식으로 하면. 그래서 반드시 정보 제출 명령 형태로 하시라는 게 이제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과세정보,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 명령. 법원에서 어떤 명령을 내는 형태로 해라고 하죠, 요즘. 통신정보 제출 명령.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법원에 아마 이런 양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사실조회라고는 없습니다, 요즘은. 있는데 그런 형태로는 아예 안 해줘요. 왜냐면 하도 거부를 많이 해갖고. 네 번째, 개인회생 폐지된 분들은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인가 후 불입하던 중 중단하신 분들, 그러니까 중간에 돈 내다가 폐지된 분들 있죠. 회생 신청했던 법원을 방문하셔 변제 수익 납입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이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 과연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상 제대로 반영했는지, 아니면 그때 반영된 청산가치를 개인 파산에서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누락했는지 이걸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변제 수익 납입 증명원은 얼마나 냈는지, 예를 들어서 뭐 30만원 3년 내기로 했는데 30만원 1년 냈는지, 아니면 내지도 못하고 끝났는지, 그런 겁니다. 이런 거를 참고자료로 이제 제출하라고 하는 관제인들이 있죠. 정당하죠. 5번, 경매 진행 중인 분들은 경매 사건을 검색하여 종료되면 경매법원을 방문하셔서 배당표,
사건벌 수불 내역서, 공탁금 출급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관제인에게 기일 지정 신청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매 잉여금이 없는 사안이고요. 경매 잉여금이 있으면 이제 관제인이 배당을 하죠. 최근에 이런 걸 적어줘도 참 얼마 전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이었어요. 근데 상가가 3천만 원짜리가 600만 원에 낙찰되고 아마 근저당 채권자가 다 가져갔어요, 돈은. 그래서 분명히 제가 배당표하고 사건별 수불 내역서를 떼어와라 했는데 배당표만 가져오셨어요. 사건별 수불 내역서를 떼어줄 텐데 수불 내역서는 딴 게 아닙니다. 돈이 누구한테 나갔는지, 집행비용을 얼마 나가고 그 다음에 공탁관, 집행관한테는 낙찰 수수료 뭐 63,200원인가 그거 지급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인한테는 배당금이 가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한테는 공탁됐는지 공탁금으로 출급됐는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건벌 수불 내역서는 배당표하고 쌍둥이입니다. 배당표를 띄워주고 사건벌 수불 내역서를 안 띄워줄 수가 없어요. 안 띄워왔더라고요, 이거를. 누락했는지 아니면 요즘 다시 안 띄워주는 걸 바뀌었는지 했어요. 다 띄워오던데.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 진구하는 게 그 사람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리 그 서류를 분명히 서면으로 잘 써줬는데도 못 띄워왔어요. 얼마나 이게 비일비재하죠, 이런 게. 그쵸? 이 서류라는 게. 왜냐하면 관제인이나 신청대리인 사무실, 그러니까 신청대리인 사무실이 잘해야 돼요, 관제인하고. 왜? 양대 축이잖아요. 관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청대리인 사무실에서 대충 처리하면 일반 신청인들은 거기에다가 돈을 내고, 그쵸? 몇백만원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모르면은 그 사람들한테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천차만별이죠, 서비스가. 진짜 잘해주는 데가 있고 그냥 사건만 선임해놓고 대충 그냥 처리하다가 뭐 도망가는 데도 있고요, 그쵸? 망해서 아니면 뭐 브로커로 적발이 돼서 별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중간에 붕 뜨는 사무실도 있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죠. 그러면 이제 헤매는 거죠. 주소 보정도 못하고 이 배당표하고 이런 거 갖고도 만약에 뭐 저는 그래서 배당표로 그냥 거기 은행만 기업은행인가요? 그 300 가져간 게 공탁금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사건벌 수불 내역서도 사실 필요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보조인이나 사무장이 한다. 변호사한테 보고하고 그 변호사도 판사한테 보고해. 근데 분명히 거기에 12번인가 거기에 배당표, 사건벌 수불 내역서, 공탁금 출급 증명서. 공탁금 출급 증명서는 없죠, 이 사안에서는. 근데 배당표만 딱 돼 있어. 그럼 사건벌 수불 내역서를 안 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내가 일 안 한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럼 채무자 다시 조질 수밖에 없어요. 야, 띄워와라. 그럼 그 사람 2번 가야 됩니다. 그쵸? 어차피 그 사람. 그래서 이게 좀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쉬운 점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공탁금 출급 증명서는 요즘 안 띄워줍니다. 법원에서 내부 문서라 그래서 이건 안 띄워줘요, 요즘에. 그래서 저번에 어떤 변호사님은 사실조회를 했어요. 사실조회를 했더니 공탁금이 700만 원이 있어요. 아직 안 찾아간 게. 그래서 그걸 좀 찾는 걸 시도하고 있는데 점점 좀 불편하게 돼 있죠, 이거는.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법원에서 이게 뭐 내부 문서, 아니 내가 경매 당해서 내 배당표 알고 싶고 사건벌 수불 내역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공탁금 출급 증명서 관제인이 해오라는데 법원 내부에서는 참 웃기죠. 이해관계가 없다 그래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월만 늘어가게 돼 있어요. 또 사실조회 해야 되죠, 그쵸? 참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관제인도 이걸 알아야 될 사안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근저당 권자가 갖고 간 거는 요 배당표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건벌 수불 내역서에 집행공탁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집행공탁금을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를 공탁금 출급 증명서를 통해서 이걸 이제 출급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자기네 내부 문서니까 안 띄워주니까 결국은 사실조회를 하는 얘기죠. 좀 불편해졌습니다. 결국은 6번
경매로 강제 처분된 경우가 아닌 파산 신청 전 임의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죠. 채무를 변제하는 매매계약서, 자금 입출금, 통장, 영수증, 대금 사용처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결국은 은닉보다는 부인권이 많이 문제가 되죠. 저도 지금 하나 하고 있지만 매각 한 달 전에 특정 채권자한테만 근저당 1억 딱 설정해주고 이제 나중에 파산했는데 그거 부인하니까 뭐 이제 지금 엄청 싸우고 있어요. 소송 걸려서 1억 놓고 그런 거 찾아내려고 합니다. 파산 신청 전, 한 6개월에서 1년 전, 그 이전도 마찬가지. 일단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어떤 자산이 매각이 됐을 때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재산 처분이 편파 행위가 거의 본질입니다. 그쵸? 이거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쵸? 그래서 부인권 행사나 사행위, 편파행위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다 걸리죠.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진짜 완벽한 사람도 있지만 드물죠. 부인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마 갈등이 가장 높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5년 전이라도 그 당시에 이미 파탄 상태였으면 5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 거도 구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때 이제 그걸 만약에 다른 사람, 여동생한테 줘서 여동생이 그 재산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부인권 행사한 사안도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이거는 6번은 이거는 아주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가장 높을 거예요. 내냐 마냐, 응? 결국 빼돌리냐 마냐. 그래서 이제 잘 안 해오죠. 그쵸? 딴청 부리고 잘 안 해오고 어쩌고 저쩌고 몰랐다 그쵸? 이거 지금 갈등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하나 조지고 있는데 안 해와요. 잘 그냥 이제 세워라 내라 하면서 해올 때까지 그냥 처박아 놓습니다. 사건은 급한 것도 아니니까. 면책을 받으려면 면책 못 받죠. 결국은 면책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때려치고 또 이제 부인권 행사하면 자기 친인척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면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제가 면책을 왜 취하냐라고 그 시리즈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 열 몇 개를 해놨는데 그걸 한번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간혹 이제 활성 비활성 계좌 조회. 요즘은 거의 안 하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채무자 본인 및 동거 친족, 배우자 및 자녀들이 활성 비활성 계좌 조회를 하시어 그 출력물을 제출하시고 100만원 이상은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메모를 하세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페이인포 사이트 조회죠. 그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쉽게 아마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못 보신 분들은. 8번. 법원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 본인이 제기한 혹은 제기당한 소송 및 집행내역서를 제출하십시오.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은 형사사법 포탈 킥스를 검색하시어 사건 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세요. 기소 불기소수 처분에 대한 서류도 제출하세요. 이거는 이제 사기로 고소하거나 자기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사실 확인은 띄워주죠. 불기소됐다. 자기가 누구한테 이제 불기소 이유서 내라고 하죠. 관제인들이. 이 소송 및 집행내역서는 대부분 이제 넘어가는데 이거를 요구하지 않았더니 어떤 사람이 안 썼어요. 소송 당한 거를. 그래서 이제 다 찾아갔더라고요. 이미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선고 전에 다 찾아가는 건 사실 상관없어요. 관제인 찾아올 수 없으니까. 근데 파산 선고 후에 찾아가도록 이 사람이 그걸 안 써갖고 관제인 나중에 골탕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내용 증명 보내고 소송해서 지금 했더니 신분을 준다 그러고, 그쵸? 근데 또 다른 채권자를 못 주겠다고 하고, 하여튼 개판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지금 1번부터 14종 간소화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아무리 채무자 편의주의라도 객관적인 이 자료를 좀 해서 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법원에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관제인이 어떤 노하우나 노력으로 해결을 하시오라고 한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걸 의무화하는 순간 100명 중에 이것과 관련된 사람 사실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90명은
넘어간 별 문제가 안 내도 상관없는데 꼭 물 흐리는 사람이 있죠. 한 몇 명.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90명이 뺑이 쳐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설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거를 옛날에 29개를 정할 때 뭘 빼고 뭘 넣을까? 이거 항상 판사님하고 관제인들하고 회의를 했죠. 이건 빼십시오. 이건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14개 중에 이제 불만 있는 관제인도 있죠. 그래서 다시 또 옛날식으로 하는 관제인도 있어요. 또 다시. 배우자 거 그냥 해오고, 자녀들 거 해오고, 그쵸? 일부 판사님들은 뭐, 변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또 중구난방 됐죠. 그쵸, 결국은.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이 소송 및 집행 내역서. 저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어떤 뭔가 법원의 시스템을 딱 해줘서, 그쵸? 이게 사실 파산은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뭐, 파산 면책 절차에서는 이 정도는 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소송 및 집행 당한 거. 그쵸? 그러면 그거 딱 그 법원에서 한 장으로 공인인증서 있는 사람은 공인인증서로 자기가 출력해 올 수도 있는데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나머지 좀 쓸데없는 거 하나 더 빼고, 그쵸? 뭐, 그쵸? 이걸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싶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계약, 이거는 이제 뭐 8번으로 들어갔죠. 이거는 옛날부터 뭐 해서 보험계약 조약계약서 각 보험사별 해약, 예상 환급금 내역, 유지, 소멸, 실효, 해약, 휴면 다 띄워오셔야 돼요. 다 띄워오셔야 돼요. 왜? 소멸이 최근 소멸된 거를 홀락 찾을 수도 있고, 최근에 실효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산 신청 전에 해약할 수도 있고, 휴면 상태인 해약 환급금이 많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왜 유지된 거 없는데 뛰어오냐고, 그쵸?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선. 불편하잖아, 이거. 보험이 한 10개면, 회사가 만약에 10개다. 그럼 10개 다 전화해서 엄청 귀찮아요, 사실은. 이해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소멸시료, 해약, 휴면 다 뛰어와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이 문제예요. 한두 명이. 이 파산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10명 중에 한두 명의 그 미꾸라지들 때문에 나머지 9명이 고생합니다. 군대에서 마찬가지죠. 단체 생활할 때 한두 명, 고문관들이 있죠. 한두 명 때문에 나머지 8, 9명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10명이 다 무사한 군대 생활을 하거나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한두 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쵸? 그게 뭐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고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수가 좀 편하게 하고 그 한두 명은 나가리 돼야 되는지. 왜 형사소송법에서도 유명한 게 있죠. 한두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8명, 9명을 억울하게 희생해서는 안 되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 파산에서도 한두 명의 미꾸라지들 때문에 8, 9명이 고생을 하는 측면이 없진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10번. 보험 계약 조회 결과서 이거 한 거 9번하고 똑같습니다. 유지, 실효, 휴면, 해약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피보험자로 표시된 것도 다른 가족들을 설득하여 해약 혹은 예상 해약 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변경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변경도 많죠. 그쵸? 요즘 보험은 그냥 변경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다 아웃시킬 수가 있습니다. 11번. 부모 및 배우자 사망의 경우 90년대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 주민 초본으로 사망사실이 입증됩니다. 그 말소자 초본에. 그 다음에 그 이전 1990년대 중초반 이전의 사망자는 부모의 재적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상속 관련. 개인 파산에서는 앞으로는 상속 외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채무자들은 지금 다 망했죠. 그쵸? 뽑아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부모는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1, 20%는 상속 포기 같은 거 안 하죠. 절대로. 상속 협의 분할로 합니다. 그럼 반드시 사행위가 일어나요. 근데 10년 안 돼서 들어오죠. 그걸 피하려면은 10년 지나야 되고 상속 포기해야 되고 그 요건이 많아요. 어려운 게 많아요.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상속은 항상 한 달에 한두 건씩 발견됩니다. 미등기 상속도 많고요. 협의 분할로 포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파산에서는 상속재산 파산도 문제지만 이 상속 협의 분할로 관제인이 털어먹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은 뭐 꾸준히 나올 겁니다. 꾸준히.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상속과 관련해서 이제 채무자 신청 대리인들도 그 연금을 통해서 부인권을 멸각시키는, 저지하는 그런 쪽으로 자문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죠. 우리나라 분들은 뭐 법률 자문에 대한 어떤 수요가 없죠. 아주 잘 사는 사람 빼고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이 상속 이 파산 절차에서 다 마지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재산 처분, 보험 변경, 보험 처분, 상속 협의 분할, 상속 포기했는지, 이혼 재산 분할, 이 파산은 마지막이잖아요. 그쵸? 그 사람의 어떤 권리를, 채권자의 권리를 국가가 강제로 박탈하는 겁니다. 판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12번. 부모, 배우자 등 사망 시에는 최근 10년 내에 사망의 경우는 망인이 사망 전 3년분이 세목별 가세증명서를 제출하시고, 2015년 사망했으면 2013년, 14, 15년 지적전산 자료 조회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늘 얘기했죠. 13번. 영업점을 폐업하신 분들은 영업전 처분 현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자료, 권리금 처분 내역, 점포 양도계약서, 입출금 통장, 대금 사용처, 명도 판결문, 명도 확인서, 임대차 해지 통고서, 이제 앞으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계약 갱신 통지서, 그쵸? 권리금 소송 내역, 이런 거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서 가끔 관제인이 카드 매출 전표 2020년, 2019년도별로 띄워와라. 이거 폐업 점포는 여신금융협회에서 띄워주고요. 아직까지 폐업을 안 했다. 미폐업 점포는 맨사라고 있어요. 한국정보통신 등 나이스정보통신 등 국내 13개 부가통신 사업자, 단말기 설치업체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14. 마지막입니다. 전세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계약 명의자, 채무자 본인, 배우자, 자녀들, 친족, 지인 등을 통해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 내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동사무소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 후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했죠. 그래서 1번부터 14번은 늘 갈등의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관제인이 잘 수집을 하면 관제인도 환가를 성공할 수가 있고요. 채무자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안 내고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결국 발각되는 점이 많죠. 그래서 갈등의 영역이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을 해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잘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이 가장 어렵고 그 접점을 잘 찾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